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비전 크리에이터의 김세별 이사님, 그 비전 벤처 파트너스의 대표 이사이기도 해요. 오늘 좀 나와주셔서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필승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비전 크리에이터 비전 벤처 파트너스의 김세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중국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희 비전 팀은 아무래도 저희 전략적 밸류를 추가하는 액팅 인베스터로서의 투자를 추구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혁신적인 창업가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투자를 해왔고,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저희 집중적으로 트랙 레코드로 잡혀 있는 여러 가지 안건들 중에서 특히 이오플로우 사례를 예를 들어서 상장사이기 때문에 좀 더 공개적으로 다양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오플로우는 2021년 하반기에 사이노케어라고 하는 중국의 1위 당뇨 의료기기 전문 기업과 함께 이제 중국에서 현지 합자 법인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고요. 최근에는 아마 조인트 벤처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으로 20매덕의 추가적인 유상 증자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이오플로우의 92억 원 정도의 유상 증자까지 사이노케어가 참여할 정도로 되게 깊은 협력 관계를 맺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에 그러면 어떻게 진출을 해야 하나라는 경험을 좀 공유를 좀 드리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가 중국에 진출할 만한 엣지가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이 프로세스 자체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워낙에 큰 시장이다 보니까 규모가 크다 보니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굉장히 까다롭고 터프한 협상의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 그 협상의 과정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려면 아무래도 강력한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중국에서 카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사전적으로 리서치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에너지도 들이고 공수도 일부 들이고 비용도 들였는데 알고 보니 중국의 뭐 아주 작은 도시에 뭐 비슷한 제품이 있더라 하면 사실 중국 잠재 파트너사 입장에서는 굳이 해외 비싸게 돈 들여서 해외 제품을 라이센싱 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B2C 제품은 사실상 현재 기준으로는 중국이 워낙에 인구도 많고 스타트업이 많기 때문에 게임과 같은 컨텐츠 영역이 아닌 이상은 중국이 이미 앞서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서 이러한 기업들은 전략적으로 사전적 리서치를 통해서 절차만 걸치고 혹시나 만약에 유사한 제품이 이미 있다 그러면 다른 시장을 타겟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중국 시장만을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되게 잘못 진출했다가 힘들어질 수도 있죠. 뭐 네. 기술력이 애매하다. 그러면은 사실 뭐 특허나 이런 걸로 보호받길 원하지만 그걸로 보호가 잘 안 될 경우도 많잖아요.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진 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진입장벽은 특허에 있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모방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한다면, 특허로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크로스보더 법적 공방이라는 게 모호하고 되게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특히 중국 현지 내에서의 소송이라는 거는 추천 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샤오미조차도 샤오미의 카피 제품에 대한 소송하느라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하물며 이제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카피 제품이 13억 인구 중에 어디선가 얼만큼 팔리는지를 이거 파악해서 일일이 이제 그걸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제 낭비라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보면은 애초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모방 불가능한 뭐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기반의 AI 알고리즘이다. 아니면
진짜 핵심 부품은 베낄 수가 없다. 이거는 리엔지니어링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특수한 부품이 들어있는 웨어러블 제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에서 베낄래도 베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진출 성공이 가능성이 좀 높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모방이 사실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면 B2C 영역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B2B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기술이 리엔지니어링이 불가능한 핵심 부품이나 기술이나 소재가 있는 경우에는 B2B로 수출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차적인 어떻게 보면 검토가 완료가 된 이후에 초기 태핑이 진행이 될 텐데요. 그럼 초기 태핑이 진행이 됐을 때에는 이때는 상장사, 비상장사, 공기관 뭐 가리지 않고 협력 가능한 모든 잠재 기관들을 리스트업해서 롱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꼭 상장사에만 집중할 필요가 없고 비상장사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B2B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기관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공기관에 대한 태핑도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롱리스트를 저희 비전에서는 보통 그래서 요때 작업할 때에 최소 뭐 한 4, 50개에서 많게는 뭐 100개까지도 리스트업을 엑셀로 먼저 하고 여기에서 이제 우선순위로 구분해서 1차적인 태핑이 진행되어야 할 텐데요. 우선순위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라고 하면 물론 기업의 규모, 그 다음에 규모에 따라서 이제 파이프라인, 제품의 파이프라인에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판가름을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략적으로 판가름을 하는 거죠. 이 회사 가능성이 높은 기관들을 먼저 선별을 한 20개, 30개 정도 먼저 해서 1차적인 태핑을 진행을 하고요. 1차 태핑을 진행할 때에는 영문, 중문, 티저 모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메일은 혹은 카톡은 아니죠. 위챗은 영문으로 먼저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사실 되게 공감되는 게 저나 김세별 이사나 김세별 이사님은 뭐 중국어 거의 네이티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중국어로 대화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어떤 우리는 글로벌한 거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한 어떤 공정한 룰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도 중국어도 할 줄 알지만 영어도 할 줄 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막 중국 그 비즈니스 투자 이런 논의를 할 때도 항상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미국 유학 갔다 오고 막 이런 중국의 뭐 고위 관료들 아니면 고위 그 어떤 펀드나 대기업에서 중국의 큰 기업에서의 임원들이 딱 앉으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말로 할까 영어로 할까? 그럼 그때 기싸움에서 중국말로 하자 이러면 얘는 영어 못하고 중국어랑 한국어만 할 줄 아는 친구구나 이렇게 하고 좀 얕잡아 봐요. 근데 한국어, 영어, 중국어를 다 할 줄 아는데 내가 영어로 하고 있는 거야라는 걸 알려주면은 좀 이렇게 만만하게 못 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대화도 영어로 중국어로 하면 아무래도 그쪽에 어떤 협상에 맞춰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대등한 느낌이 안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어로 이렇게 하다가 좀 친근감이 생기고 깊이 있는 내용이 들어갈 때 소통에 어떤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어로 가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와 같이 저희가 이제 중국에 날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쩌면 현지 팀을 리크루팅 해야 하는 그런 수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은 좀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진행을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크로스보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지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전략적 구도 혹은 팀 구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제가 추천드리는 방안이고 이제 많은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관시요. 예, 그뭐 누가 한 명이 접근해 와서 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정부 관료 내가 이렇게 훌륭한 데 알고 있으니까 이 지역은 여기가 꽉 잡고 있어. 뭐 부동산도 많고 돈도 많고 막 하니까 이 관시만 있으면은 모든 게 해결돼라고 하는데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예, 뭐냐면 저희가 진짜 저도 십몇 년을 해보고 김세별 이사도 중국에서 산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근데
관시라는 거는 결론이에요. 예, 결과적인 거지 그게 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비즈니스가 되어진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게 좋은 관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돈으로 산다거나 누구를 통해서 간다거나 이런 헛된 상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미국이나 유럽 가듯이 똑같이 탑다운 리서치를 하셔서 그게 항상 요행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술 먹으면 된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그냥 드라이하게 탑다운으로 이 산업에서 나의 이상형은 누구일까? 이상형 월드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가 진짜 우리 회사 제품이 갔으면 제일 좋은 방향. 거기서부터 1등, 2등, 3등 해가지고 30개, 40개, 100개까지도 우리는 이런 회사들. 근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검색 안 되는 회사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누군가의 좋은 관시를 있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연결을 해줬는데 중간에 껴있는 회사나 파트너 회사가 바이두에도 제대로 안 나오는 회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개 중에 8, 9개의 경우는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예, 사기를 당하거나 괜히 중간에 이제 잘못된 계약을 통해 가지고 중국 진출이 5년, 10년 아예 하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손발이 묶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기 태핑은 그냥 그 사실관계 위주로 바이두에서 검색되고 구글에서 검색되는 그런 큰 회사들 아이디어란 파트너 위주로 이렇게 탑다운으로 리서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 제공의 이제 단계인데요. 여기서 되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NDA, CDA를 체결을 하지만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미국은 조금 더 엄격하죠. 네, 중국이나 한국은 엄격하다라고 엄격하다 볼 수 있지만 뭐 관례적일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사실 일단은 데이터를 제공함에 있어서 중국에서 접속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룸을 구축해야 되는 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일을 압축해서 넘겨주거나 아니면은 뭐 텐센트나 이런 중국 기반의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제공을 하거나 등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NDA, CDA 체결을 하고 나서 어쩌면 우리가 의료기기와 같은 제품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샘플 제품을 발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는 이제 세관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샘플을 회수하는 계약을 체결을 해서 다시 회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이 잘 될 수도 있고 잠재적인 파트너사 10개사에 모두 샘플을 보낸다고 하면 그 한 개사하고 보통 계약이 될 거니까 나머지 9개사한테 샘플 회수를 꼭 제대로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도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MDA, CDA 조항에 대해서는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관례를 따르기 때문에 크게 이슈는 없지만 만약에 상대방에서 먼저 계약서를 제공한다 그러면 보통 중화권에 있는 그러니까 법적 분쟁이 있을 때 해결 기관이 중화권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3기관, 뭐 싱가포르라든지 그런 기관으로 국가로 설정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정말로 argue가 생겼을 때 중화권에 있는 법정 기관에서 해결을 한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해결이 어렵겠죠. 그래서 제3국가로 모든 계약들은 분쟁 기관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NDA는 보통 영어로 체결이 될 거고요. 요거는 중국어로 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저의 일단 경험에서는 그렇습니다. 아주 로컬한 중국 현지 기업이 아닌 이상은 영어로 체결을 할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텀식과 관련해서 이제 넘어가서 얘기를 드리면 이런 계약서 체결할 때 만약에 중국어로 상대방이 제안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2개의 언어가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어, 영어. 그 다음에 만약에 분쟁이 생길 시에 어떠한 언어를 우선순위로 하냐라고 했을 때는 가능하다면 영어로 하셔야 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 아무래도 중국어 해석에 있어서 중국어 단어 자체가 줄 수 있는 뉘앙스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현지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외국 팀이다 보니 분쟁이 생기다 보면 저희가 편한 한국 법무법인이나 혹은 현지에 있는 한국 팀
많이 활용을 할 텐데 그러한 차원에서 언어는 공용 언어인 영어로 하는 것이 저희한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한 구조로 텀식과 같은 계약서도 가장 좋은 거는 영어로 체결을 하는 거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중국어 이제 복귀 두 개의 듀얼 랭귀지가 둘 다 기재되는 구조로 셋업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텀시시 제일 중요한 건 구조가 이때 보통 설정이 되는데 많은 한국 경영자분들이 나는 중국에 가서 내가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잡고 이 시장에서 1등을 할 거야. 내 브랜드를 가지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익을 우선순위로 추구하는 편이 좋고 파트너사를 앞단에 내세우고 우리는 뒷단에 따라가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요즘에 이제 중국의 정권 교체 바람이 불면서 불안정한 정책 모습도 보이실 텐데요. 이때 외국 기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불리한 포지션에 놓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중국의 현지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로컬 기업하고 파트너십 구조에서 우리가 사실 마이너한 지분을 가지고 뭐 30%든 40%든 지분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업적 전략이나 이런 결정을 현지 파트너사가 잘 리드해서 할 수 있게끔 구조를 짜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되게 의아하실 수 있어요. 아니 중국 진출을 한다고 놓고서 왜 한국 기업이 이 뭐야 헤게모니를 갖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국 가가지고 조인트 벤처 하자고 하면은 어떤 기업이 오더라도 항상 내가 51을 가져갈래. 막 이래요. 근데 사실 되게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13억 인구 다 뭐 양말 하나 팔아도 엄청 돈 번다 이러는데 그거를 한국 기업이 가서 한다고요? 미국 기업이 가서 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회사들도 상당수의 많은 미국 회사들이 현지 조인트 벤처에 어떤 진짜 오너십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는 좋은 파트너한테 다 넘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들만의 세상이잖아요. 특수한 나라고 자신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되게 엄청난 에고로 가득 차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게 뭐 기회일 수도 있고 또 위험일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중국 시장을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모든 게 힘들어지고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회사 너무 많이 봤고 근데 오히려 우리의 에고를 줄이고 그래 중국 사업은 뭐 중국에서 관시로 풀어야 되는 거나 인허가나 사업 확장이나 이런 건 다 중국 파트너 너네가 하는 거니까 그래 절반 이상은 너네가 하는 거다라고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예, 그래야 이제 지분율에서도 조인트 벤처 40% 30%뭐 요 정도만 가져가도 나는 땡큐다 생각하면 저쪽에서 오호 얘는 좀 이렇게 중국을 안 해? 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51을 추구해서 51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런 51대 49 구조를 받을 만한 파트너는요. 중국의 좋은 회사가 절대로 될 리가 없어요. 네, 좋은 회사는 그런 텀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좋은 회사는 중국의 전국망을 갖고 있고 진짜 우리 회사를 10배, 20배 한국에서 보다 막 키워줄 수 있는 중국 시장의 꿈을 끼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파트너일 텐데 그런 크고 좋은 파트너는 절대로 자기네들이 60, 70% 이런 헤게모니를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그걸 나쁘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로컬 조인트 벤처 지분율은 높지만 내가 줄 수 없는 핵심 부품 있지 않습니까? 핵심 부품이나 핵심 알고리즘, 핵심 뭐 이 우리의 진짜 시크릿 레시피 이런 것들은 절대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주게 되면 어떻게 되면 현지 로컬 중국 조인트 벤처가 한국보다 커지고 그 조인트 벤처가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해서 우리 제품을 그냥 갉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핵심은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약 아무리 뭐 이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걸 잘 어기는 게 또 이제 저쪽 동네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 그냥 물리적으로 방어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기술만큼은 조인트 벤처의 모회사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업이
공급하는 형태로 보통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기술의 유출 없이 핵심 부품이나 아니면 핵심 제품의 일부 기술은 공급하는 형태, 요 구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중국의 현지 법무법인도 함께 고용해서 요 단계부터는 검토를 하게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기싸움이 들어가게 되고 중국어로 이제 텀밋이 오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영어, 중국어가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현지 법무법인의 역할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PwC나 뭐 그런 글로벌 기업의 이제 중국 암을 이용하셔도 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도 비싸고 꼭 아주 엄청나게 뭐 우월하게 잘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뭐 거기 아는 팀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현지 로컬에서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하셔도 요즘에 영어를 워낙에 잘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한 가지 팁으로 전달해 드리고요. 실사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텀지시 체결을 하고 본계약에 앞서서 보통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실사가 진행이 됩니다. 중국 팀에서 한국을 방문을 한번 하고 한국 팀에서 중국 방문을 한번 하는데 뭐 요거는 사실 센스의 영역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의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 팀에서 한국을 방문을 한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건 한국 특색에 맞는 음식으로 준비를 잘 하시고 괜히 이제 중국 분들 오셨다고 중식을 뭐 하시거나 하면 저는 비추천합니다. 딱히 이제 한국식 중식이 맛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뭐 한정식이나 우리나라 특색에 맞게 의전을 준비하시되 제일 좋은 건 그 식당 내에서 중국은 좌석의 위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좌석의 위치를 잘 선정해서 미리 어레인지 해놓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제일 뭐 가벼운 선물 같은 거를 우리 기업의 특색에 맞게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을 것 같고 통역사 대동이 이때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체어맨이나 이런 높으신 분들, 현지 기업의 높으신 분들이 함께 오게 되면 그분들은 보통 중국어만 가능하고 영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통역사 부분 우리가 먼저 어레인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동에서 오는지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야 되고 의외로 요거는 이제 한 가지 좀 트리키한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의외로 이제 조선족 분들을 대동해서 오실 수가 있어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서 협상의 단계에서 한국어로 이제 논의를 한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그 앞전에 대고 한국어로 논의를 하시는 거나 그러니까 되게 민감한 사항을 그런 것들은 교포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지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한국어를 못 하셔도 알아들을 수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언어의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민감한 사안들은 앞에서는 내부적인 것들은 얘기하지 않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한국팀에서 중국에 방문을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일정이 되게 코스가 아무래도 현지에서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국 팀에서 알아서 어레인지를 해주겠지만 그래도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술을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지 통역사 같은 것 부분도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팀에서 중국 방문할 때는 보통은 잘 어레인지 해주셔서 크게 신경 쓸 거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사는 일반적인 관례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2차 협상, 투자 계약이나 공급 계약과 같은 본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되는 단계에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불리한 구조로 밀려나갈 수 있습니다. 중국은 협상의 나라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이 시장 경제가 치열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장사꾼 마인드가 많이 탑재되어 있는 우수한 경영진들이 많아서 협상에서 되게 저희가 잘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우리가 조인트 벤처든 중국 기업이든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방어하는 게 중요하고 중국의 현지 기업의 특성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부 조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수정되고 업데이트되고 하면서 랭귀지 텀을 아주 세밀하게 봐야 하고요.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고 모든 조항에 대해서 가능한 이 유출에 대한 방어를 최대한으로 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제가 그때 앞서 텀시에서 말씀드렸던 거 현지 법무법인을 꼭 하이어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지 법무법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 뭐냐라고 하면 조인트 벤처 현지에서 만든다 그러면 정관이나 이사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방이 상장사라고 하면 어떠한 규정들이 또 있고 비상장사라고 하면 또 어떠한 스페시픽한 규정들이 있고 이런 조인트 벤처 만들 때도 프로세스가 다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도 다 다르고 공시 의무도 다 다르고 너무 다릅니다. 중국이 워낙에 큰 나라이기도 하고 성마다 조금씩 정책이 달라서 그러한 것들을 아무래도 글로벌 팀이 면밀히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현지 팀을 하이어해서 현지 팀의 도움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현지 상황을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중국 팀에서 제시하는 것들이 의뢰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뭐 FDA, CFDA, 중국에서 C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CFDA 승인이 필요할 때에는 예를 들면 어떠한 자료들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중국 팀에서는 좀 많이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요청하는 것보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현지 상황에 맞춰서 전문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는 ABC만 제공해도 괜찮은데 중국 팀에서는 DC, EF까지 요청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그게 뭐 악의적이든 선한 의도이든 미리 준비를 해두는 의도이든 아니면 정말 정보를 빨리 가지고 가고 싶어서 그런 것이든 상관없이 뭐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방어를 잘 하려면 현지 팀 크루가 필요하다. 그거는 조인트 벤처가 설립이 된 이후 설립의 과정에서도 사실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비전과 같이 현지 팀도 잘 알고 중간에서 코디네이트를 잘 해줄 수 있는 크로스보더 전문 역량이 있는 FA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투자사나 아니면 전문 컨설팅사가 중간에 있다고 하면 훨씬 더 공수가 에너지 차원에서 많이 줄겠죠. 그러한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단계에서는 내가 아주 큰 이익을 단기간에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전체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중국 시장에 3년, 5년 내에 어떠한 것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 시장을 진출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지 상황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전략입니다. 전략이 제대로 잘 수립이 되어야만 모든 것들이 1차 태핑부터 해서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크로스보더 딜의 특성상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20개, 30개 하면 그중에 3개 회사가 관심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으셔야 하고 긴 호흡으로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인내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여기 아니어도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긴 호흡이라는 거에 너무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중국말로도 만만디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뭐 천천히 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이 중국하고 협상할 때요. 제일 좋은 전략은 중국식의 협상 전략입니다. 우리도 천천히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 먹고 이렇게 남들보다 더 빨리 뭔가 큰 결과를 만들려는 그런 탐욕이 앞서면요. 자꾸만 이상한 사람만 꼬이고 이상한 결과물만 나와요.
예, 그래서 계속 헛바퀴 돌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지쳐서 다시는 중국 안 가. 이러면서 이제 상처만 받고 떠나게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공법. 중국에서 오히려 사업 잘하시는 분들이 미국 사람들이 사업 잘해요. 난 중국말도 모르고 그냥 영어로 막 떠들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미국 비즈니스맨 스타일 아시죠? 그냥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A, B, C 되면 하고 아니면 말아 하고 떠나거든요. 그런데 잘 돼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정확히 알거든요. 이렇게 해야 내가 돈 벌 수 있겠구나 하면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거지. 계속 이제 끌려다니고 뭐 관시며 뭐며 이런 유혹에 낚이지 않으려면요. 제일 중요한 건 느긋한 마음 그리고 그냥 나의 이상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나는 쉽사리 이 조인트 벤처나 파트너십을 선뜻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진짜 좋은 파트너, 좋은 사람. 중요한 건 결국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 그리고 검색도 하고 어떤 이 평판 조회 이런 거 충분히 해보셔서 나쁜 어떤 그런 과거의 전례가 있었다 그러면 웬만하면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하고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거 리스크잖아요. 하물며 중국인데 예, 더 시장도 크고 그 중국 사람들도 북경에서 이제 그 사업하던 사람이 상하이에 오면요 두려워해요. 잘 될까?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이런 지역의 특색도 다 각기 다양하고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의 공고한 기술력과 어떤 컨텐츠 이런 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신감 있게 긴 호흡으로 좋은 사람 찾는다 생각하고 느긋하게 협상을 하시면 잘 될 겁니다. 네. 오늘 그 중국 시장 진출 전략 어떤 필승 전략에 대해서 저희 김zet별 이사님하고 저랑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듯이 말씀드렸는데 아마 한국에서 스타트업 하시면서 해외 진출 특히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 고민 많으실 그런 대표님들이나 그리고 임직원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나와서 그 말씀해주신 샛별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